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3천 건을 넘었고 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애청자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시사를 듣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만큼 좋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한 번 더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를 폐지하거나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이 높아서 취업의 의지를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근거는 지난해 실업급여를 탄 사람 가운데 28%가량이 일하면서 벌었던 월급, 그러니까 세금과 사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였는데요. 그 금액은 184만 7천 원입니다. 정부 여당은 배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직장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악용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당정은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가 24.4%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란 주장도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2년까지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 노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부터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잦은 이직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통계 속에 가려진 현실, 꼼꼼히 살피는 건 역시 정부가 놓쳐선 안 될 일이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이게 열리고 있는데 연설에 나서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 이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 약자로 BICS라고 읽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한국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서로 나토의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는 이런 구상이 되는 것인데 이 안은 지난 1월 달에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을 때 제안한 바라고 하고요. 실무 검토를 통해서 이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ITPP를 체결을 해서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밝힌 바인데 이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은 의약품, 연료 등의 비전투 군수물자 제공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 한중 관계가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 정보 수립 수집 활용 체계라는 것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나토 동맹국들이나 유럽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이제 비전투 군수 물자라든지 인도적 지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또는 예. 재건 사업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도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다가 나토의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어떤 이 대중국 전선 형성의 어떤 이 기조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들이 정상회의를 마치고 낸 공동성명 보면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변인이 반발했습니다. 이런 나토의 발표는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나토의 이런 행보는 작년 정상회의 때도 러시아의 위협과 더불어서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견제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회의 때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도 계속 중국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영 글로벌 타임스를 보면 나토는 지금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4개의 국가를 단단히 연결하기 위해서 쿼드를 모방해서 AP4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플러스의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그걸 반기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나토는 아태 지역을 향해 끄집는 검은 손을 즉시 걷어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전략을 짰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나토 참관 국가로 이제 초청했다고 하는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포함이 된 건데 지금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군사력 동맹체 형태를 지금 꿈꾸는 겁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의문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토를 사실상 이제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아시아에 이런 일관된 어떤 하나의 어떤 전선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 나토가 도쿄에다가 사무소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이 도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토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프랑스가 반발해서 네네. 이걸 이제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토 동맹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방산 강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국가가 가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포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나토 국가들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국가가 동아시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그들에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그럼 뭘 얻는 거냐. 오히려 동아시아가 상당한 갈등의 최전선처럼 되고 네. 그 최전선에 마치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토의 어떤 군사적 전략에 우리가 포함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어떤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나토가 우리한테 오는 건가?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나토 동맹국, 나토 회원국이 되면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 이제 군사적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네.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나토가 전부 다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럴 것인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이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의식해서 나토는 아마도 정식 회원국으로 우리는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고 사실 도쿄 사무소 개설이라는 어떤 그런 행보도 네네. 그게 어떤 중간 단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토가 정식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함이면은 뭐하러 거기에 사무소를 만드는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나토 동맹국들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얻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한일 정상회담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올려 있기 때문인데 좀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30분 동안 정상회담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해달라.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염수의 해양 방출 이후에 IAEA의 검토를 계속 받을 것이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담보해서 신속히 공표를 하겠다.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을 중단하고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윤 대통령이 밝힌 건 아니고 방류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오염 수치가 높은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IAEA의 발표는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안전하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치권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일단 그렇죠. 수용한 것이다라고 아마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추후 반응을 좀 저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합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고각으로 발사돼서 약 1000km 정도 비행을 했고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합참은 이 ICBM으로 추정이 되는 이 미사일의 비행 시간, 최고 고도 등은 공개를 안 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 최고 고도가 6,000k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15,000km 정도 비행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의 시험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ICBM 발사와 관련돼서 북한은 아마도 명분상으로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공 정찰 비행을 이제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이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 포함해서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3건이나 발표를 했고 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 이런 위협도 했는데 이를 볼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분을 이 점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다만 이 북한의 주장이 뭐 잘 이제 좀 이해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지금 침범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이 어느 나라든지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이제 미사일 발사의 어떤 정당성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6년 전에 2017년에도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제기 후에 ICBM 발사 시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경로를 거쳐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이라고 하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 뭐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도 있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긴장 국면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전략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런 전략도 물론 이제 가능하겠지만 지금 또 이제 다른 정세들이 또 맞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이 완전히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예.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주변국들의 관계도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중이 좀 어느 정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풀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완전히 이제 관계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 상황도 조만간 뭐 빨리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북한이 지금 북중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로 당장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에 늘 사용했던 표현처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서 한반도 긴장을 더 끌어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5시 45분에 네.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하겠다. 한미 간에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게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 그룹 이 NCG 회의를 통해서 네.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도 밝혔고요. 한미일의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이제 처음에 연설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 그 연설 내용에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라고 우리 대통령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당정이 실업급여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도 이제 당정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제 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이 OECD 가운데 가장 높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84만 원을 좀 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월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였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강해졌고 일하는이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경우가 증가를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에 따르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2018년엔 8만 2천 명이었는데 지난해 10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163만 명 가운데 28%인 45만여 명이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제 관측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실업급여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 갖고 지금 정반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노동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이제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뭐 일자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고용과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기 임시고용 형태의 질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 그게 근본적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계약 종료, 해고,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대로 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 유지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려를 했고요.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하는 게 과연 실업급여가 높아서이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4에서 9개월로 외국에 비해 짧고
직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 24%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급여 하한액 보장을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번 결론처럼 배관시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주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두 번째 노동계약이다. 이 소득 역전 현상은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60%를 주는 게 원칙인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평균임금이 그만큼 이 대상자들이 낮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아직도 최저생계보호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공백일 뿐 아니냐. 실업 상태로 불안한 삶을 살면서 실업급여의 달콤함으로 연명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요 며칠은 이제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우선시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점입 가경이다라면서 여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다소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이제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정쟁과 선동이 아니다. 이것을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서 사업을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된다라면서 민주당 주장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특파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 떠나서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면서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사상 최초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업 장관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유튜브에 방법도 있을 나와서 텐데 얘기하니까. 겸업 하나의 또 정체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TV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장관과 장관과 함께 유튜버의 정체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칠판에 분필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권이 용역을 맡긴 업체의 결론이고 자신이나 또 윤석열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런 등의 내용을 이제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차라리 깨끗하게 4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뒤로 이 사업을 미루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가 되고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걸 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주장과 다르면 예산을 안 넣어줄 것 아니냐라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의해서 또 노선을 바꾸면 그동안 김건희 특혜를 주려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 공세를 깨끗하게 국민들이 심판한 뒤에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좀 민주당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예를 들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보도를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고 이 원희룡 장관의 지금 주장에 대해서 빈 구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업체에서 지금 노선을 갖고 왔다라고 하지만 그 노선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것이고 그 업체에서 네. 그리고 국토부에 보고한 게 이 원희룡 장관 취임 3.15라고 하지만 그 보고한 것은 착수보고였다. 앞으로 이러저러한 용역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착수보고였기 때문에 네. 그게 확정된 보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노선이 확정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난해 7월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김동연 지사도 별도로 뭐 입장 내고 그랬는데 예. 기자회견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고속도로의 시종점이 예타 통과한 이후에 변경된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국토부는 주장을 했지만 네. 경기도에 해당하는 사례를 짚어보면은 일부 노선이 극히 일부 변경된 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이 사례는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됐기 예. 때문에 예. 이건 예비 차상선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될 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야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이 주장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로 공문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에 이제 이 경기도를 1차 회의 때는 안 불렀고 2차 회의 때 불렀다 이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두 번 다 이제 양서면이 종점인 것으로 돼 있어서 양서면의 종점인 원안의 경우에는 경기도 관할 도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안 불렀고 2차 회의에서는 강상면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건 경기도 도로여서 거기는 불렀고 예. 그때 경기도가 별말 안 했다 이 국토부 얘기인데 예. 하여튼 김동연 지사는 이게 경기도를 일부러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따돌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 2차 공문에도 국토부 해명과는 달리 원안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공문을 보고 이 경기도가 별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틀렸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신문 보면 이 원희룡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팩트체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이 의혹 제기했을 때 원희룡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지난 3일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내용 공개를 먼저 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4월 뒤에 갑자기 사업 전면 백지하고 난 다음에 사정은 이랬던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한 것조차도 계속해서 또 의문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백지화된 건지부터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고 오늘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적절한지도 의문인 것이 한마디로 평론가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고속도로를 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 찍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적절할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회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번호 2231로 끝나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30대 중반의 애청자입니다. 오늘 어머니 환갑이시라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시사에 사진 보내드리고파서 냉장고에 여분으로 사두었던 미니 케이크 후다닥 꺼내서 주문 제작한 환갑 토퍼까지 예쁘게 꽂아 사진 찍어 보냅니다. 어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 환갑? 이렇게 네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크 정말 이쁩니다. 다시 넣어놓으시지 말고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6625님 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시사회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는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도서관 전경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꼭 사서 자격증 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주제로 계속 문자 받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부동산 비수기로 통하는 6월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침체기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3천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네네. 거래량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집값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59건이었고요. 12월이 835건이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835건이니까 한 4배 정도 늘어났죠. 4월, 5월, 6월 모두 3,000건이 넘었으니까 작년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4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2021년 우리 집값 많이 올랐을 때 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평균 한 5,000건 정도 됐었고요. 가장 많은 달은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한 멀었다. 60% 정도 수준이다. 이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거죠. 많이 올랐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2021년하고 비교하면 6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또 많이 올랐다고 하냐라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전화 잠시 끊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지금 전화 상태 고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좀 너른 양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잠깐 저희가 질문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자,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3천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 한창 뭐 부동산 시장 좋았을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아직 한참 좀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예 거래가 적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이런 지적을 지금 김인만 소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전화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네네. 중간에 네.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추이를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추이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12월 835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서울 기준에서 1월 1440건. 거래 증가 폭이 한 7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3월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70% 수준으로 늘어나다가 아까 우리가 3개월 연속 3,0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거의 3,000건 수준이에요. 4월이 3,189건이고요. 예. 5월이 3,400건, 6월이 현재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3,100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 5월, 6월은 늘어나지 않고 거의 동결, 부합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기는 좀 가파르게 늘어났다.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2분기로 넘어가면서 동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합세로 봐야지 이걸 큰 폭의 상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 상구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좀 평상시에 많이 되고 그랬던 지역은 좀 더 괜찮고 네. 또 다른 지역은 또 별로 이제 그 거래가 없거나 또 지역의 네. 경우에는 더 거래가 없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네. 오히려 6월 거래량을 보면 강남 상구 거래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요. 강남 외 지역들 거래량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뉴스가 보면 강남 집값 매도가 올랐다, 막 상승이다 이런 뉴스들이 막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는데 예.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저는 사실 뉴스에 강남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약간 그들만의 리그, 특히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비싼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매도가 올랐다. 특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압구정은 작년 4분기 모두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압구정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었고 네. 최근에 신통 개발 계획 이런 뭐 개발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가격 상승 폭이 우리 2021년 2020년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막 늘어나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사실 서울 수도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그렇고요. 주간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주간 동향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요. 6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모두 없어졌고요. 예. 상승 전환해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방은 여전히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미분양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지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말하기도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작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좋아진 거고요. 그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복세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네. 근데 청약 시장은 어떻습니까? 청약 시장은 분위기가 그나마 좋습니다. 청약 시장은 최근에 오늘 또 이제 청량리에 그 분양 물량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예. 시장의 수요자들은 우리 2021년처럼 묻지마 투자. 무조건 올라. 아무거나 사도 돼라는 분위기가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예.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고요. 미분양 우려도 적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들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청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만 내고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금리라든지 전세라든지 1년, 2년은 좀 불안하다. 3년 후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청약을 하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벌 수가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 많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관심은 하반기는 어떨까? 이제 네. 여기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집 언제 사야 하지? 언제 사야 실패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일단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 7월, 8월에는 여름 휴가가 있거든요. 예. 9월은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3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고요. 4분기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변수는 금리하고요. 부동산 정책하고 이제 전세 시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자극을 주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금리라든지 정책은 최소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자금이 되고요.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자금도 부족하고요. 지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한 초조한 마음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 아직은 시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예. 뉴홈이라든지 좋은 청약 물량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좋은 지역들, 좋은 물량들 위주로 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월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월세 시장은 지금 깡통 전세와 역전세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들, 전세 가율이 너무 높아서 못 받는 경우들인데 깡통 전세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역전세는 이게 전세금이 하락하면서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 역전세는 1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강남 쪽에는 내년까지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 서서히 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좀 거래가 아예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시장이 좀 가장 어렵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세 사기가 좀 많이 발생했고 전세 가율이 높기 때문에 물건 개별적인 안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다수의 수요자들이 그냥 불안해.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소형 아파트로 아예 전환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건 시각이 막 엇갈려서 저희가 좀 헷갈렸는데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절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장마라는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장마 양상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마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날씨 보면 이게 장마인가? 장마가 원래 이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마 특히 최근 몇 년 사이도 좀 두드러진 게 장마 때 막 폭우처럼 막 소나기인가 뭔가 쉽게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도 계속 많고. 비가 내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장마도 기간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겠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기상청장도 작년에 우리 이제 우기라는 걸 한번 쓴 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도 했고. 예. 또는 이제 장마, 우기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강수예보만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올해 지금까지의 장마의 약간 특징은 네.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거 외에 또 올해 좀 눈에 띄는 좀 두드러진 현상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마 전선이 이제 비를 뿌리고 다시 남하를 하면 네. 좀 시원했거든요. 비가 네. 내리고 나서. 그렇죠. 땅이 식으니까. 그렇죠. 그랬고 이제 보통 장마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약간 차가운 공기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났었는데 올해는 장맛비가 그쳐도 바로 이제 막 한여름 찜통더위 같이 그런 고온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혹시 그냥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가 싶어서 제가 통계를 직접 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980년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장마 때 비가 온 날도 있고 안 온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각각을 기준으로 이제 각각의 평균 최고 기온 평균을 내봤는데 80년대에는 장마철 비 오는 날 낮 최고 기온이 26.3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뭐 올해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올해는 예. 이제 비 오는 날 낮 기온이 27.8도로 한 1.5도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서 올라간 정도 수준인데 네. 비가 안 오는 날은 봤더니요. 80년대는 28.6도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31.6도. 오, 많이 3도나 더 차이 나네요.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예전에 장마전 비가 그치면 시원하다 이런 좀 상식이 깨진 해 같다. 예, 이런 좀 특징도 보입니다. 그러면 장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장마라고 불러도 네. 그 장마가 옛날 장마도 아니고 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그 패턴이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기상청이 설명하기로 이게 장맛비가 그쳐서 습도가 올라가서 좀 덥게 느껴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장맛비 그치고 습도 올라가는 건 원래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올해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이제 올해 나타나는 이 장마가 전형적인 패턴이 좀 아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위에 좀 그와 비등한 세력의 좀 차가운 성질의 기단이 부딪혀서 서로 약간 기싸움하듯이 그 과정에서 이제 장맛비가 계속 이제 추적추적 내리는 건데 네.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밑에 한반도 남쪽으로 북태평양이 고기압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예. 조그만 저기압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데 예. 이 저기압은 조그매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쭉 만들어지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에 부딪히니까 약간 일렬 횡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비를 짧고 굵게 내렸다가 그게 지나가고 나면 저기압 다음엔 고기압이니까 이제 막 해를 또 많이 받아서 엄청 더워지고 예.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저기압이 막 비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특이한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장마철 비가 내리는 거라서요. 네. 근데 장마는 일제시대 잔재다. 이건 네. 무슨 얘기예요? 장마가 일제시대 잔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장마 아마 예전에 혹시 과학 시간에 네. 제가 과학 얘기하면 항상 긴장하시는데 아니요. 긴장 안 해요. 전혀. 네, 그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장마가 오는 이유는 그 오호츠크의 기단과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성격이 다른 게 부딪혀서 내리는 게 장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장맛비가 내리는 원리는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인도에서 이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덥고 습한 기단과 그다음에 중국 대륙에 있는 뜨겁고 이제 건조한 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네. 일본이 아까 이제 얘기한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이랑 그게 부딪혀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단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서로 매치 전투를 벌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장마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일본에서 주로 내리는 장맛비의 원인을 우리나라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은 이렇게 안 배우겠죠? 설마? 지금도 이제 뭐 저희 아이 제가 그 학습 만화 같은 예, 걸 봤더니 예. 여전히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네. 80년대 제 배울 때도 똑같이 배웠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90년. 벌써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0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청이 나서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제 잔재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닐까? 네. 이
장마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이제 용어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여름바다 영향을 받아서 찌는 듯이 덥고 네. 또 겨울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시베리아처럼 좀 춥고. 뭐랄까 칼바람이라고 얘기하는 네. 뭐 이런 기후가 계속 반복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워낙 대륙과 바다 우리가 그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륙과 바다가 이제 같은 열을 받아도 달아오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는 좀 천천히 달아오르고 늦게 식죠. 그렇죠. 보통 예. 이제 물을 데울 때는 토양을 데우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에너지가 더 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겨울에는 바다가 좀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땅이 훨씬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방향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장맛비 원인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맛비도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주로 생각을 했냐면 예. 이런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서로 달아오는 속도가 달라서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장마가 뭐 이렇게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그것도 컴퓨터로 이제 모델로 실험을 해봤더니 예. 단순히 그것만 갖고는 여름철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가 쏟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그 원인이 여름철에 이렇게 장마를 포함해서 여름에 비가 오는 이유는 티벳 고원이랑 예. 히말라야 산맥이 원인이더라. 예?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갑자기 히말라야 산맥이 왜 나와요? 그렇죠. 좀 뜬금없죠.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예전에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랑 부딪히면서 높이 솟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여름철에 아무래도 해랑 더 가깝다 보니까 네. 이제 금방 달궈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궈지면 그 달궈진 공기가 하늘 위로 더 높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 위로 모여온 공기가 이제 고기압을 형성하거든요. 그럼 고기압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저기 상층에 이렇게 그 북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표는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표는 뜨겁고 하늘은 차가우니까 이게 대류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여름철 폭우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여름철 강수가 이렇게 집중되는 원인이 바로 알고 봤더니 티벳 고기압, 그러니까 티벳에 있는 티벳이 원인이더라. 막 이런 설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티벳 고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여름철에 강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날씨에 나 좀 날씨 기사 좀 열심히 봤다라고 하는 청취자분이라면 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 티벳 하면은 뭔가 티벳 고기압하고 그게 막 우리나라의 열돔으로 막 덮어서 엄청 덥다. 우리 막 그 2019년인가요? 그때 엄청 더웠을 때 네. 그때도 우리나라가 막 티벳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장맛비가랑 또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티벳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확장해서 완전히 한반도를 덮어버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완전 폭염을 부르는 열돔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 강한 폭우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네.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쪽이 뜨거워지면 우리도 같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마른 장마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최장기간 장마라는 얘기도 했다가 네. 올해는 또 장마 같지 않은 장마라고 얘기하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꾸준히 오른다 이런 걸 좀 추세를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예. 비는 좀 이렇게 일관된 추세를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예측이 어렵다고요? 그동안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추세를 찾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 장마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영향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뭐 마른 장마기도 했다가 네. 아니었다가 뭐 이렇기도 하거니와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장마철에 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2020년에 엄청 비 많이 왔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네. 또 이게 생각해서 아닌데 늘어나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때는 거의 약간 마른 장마에 가깝게 굉장히 또 비가 안 온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수량을 그냥 통으로 놓고 보면 어떤 추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예. 다만 이제 이거를 시기별로 잘게 쪼개보면 어떤 예.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장마 시작 직전 한 6월 초 정도에는
되게 가물어요. 되게 가물다가 6말 7초에는 또 비가 많이 오고.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 장마가 위로 이제 북상하면서 완전히 한여름이 됐다가 다시 이제 8월 달에 2차 장마가 보통 시작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장마 여름철 강수 그려보면 쌍봉낙타처럼 이렇게 두 번의 피크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두 번 피크 사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요. 간격이. 네. 예. 그리고 8월 말에 또 한 번 강수 피크가 나타나고 예. 그리고 9월 중순까지도 계속 강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장마가 뭐 그냥 계속 비 내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기가 이렇게 짧아진다는 얘기는 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니 뭐니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 이제 물론 이제 우기라는 건 보통은 열대지방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그리고 강수 원리도 다르지만 어쨌든 비가 내리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열대지방이랑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실제로 우리 작년에 그 비 피해 엄청 심했잖아요. 8월에. 예,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장마철이 아니라 예. 장마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막 폭우가 쏟아져서 또 이제 큰 피해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제 관점에서도 장마라는 개념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기라는 표현이 뭐 완전히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건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 봄엔 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건기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계절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수증기의 양이라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 비가 오면 어딘가는 가문 거고 네. 어느 시점에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시점에 또 가문 거고 이러니까요. 네. 지금 극단화된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그나저나 이것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장마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이상한데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네, 그래서 장마 뭐 기상청도 장마 뭐 시종 예보는 이제 하지 않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여름철에는 항상 비 예보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일이랑 모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고 하고 예. 중부지방 수도권에는 막 250mm 이상 네. 또 예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예보 확인하시면서 피해 없으시도록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 내릴 때도 70mm가 넘게 한꺼번에 1시간 내에 막 쏟아지고 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250mm 정도 예보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네. 좀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일부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약하게 내린 곳이 있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충청권과 호남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것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 모레부터 시간당 30에서 8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고 많은 곳은 수도권에서 250mm 이상, 강원도와 충청 북부 지역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경 광주 25도 등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제주 33도, 광주 대구 29도, 대전 28도, 서울 부산 27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4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가끔은 준비할 자세도 취하기 전에 누군가 제 얼굴을 향해 훅을 날리듯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발견한 이예린 카누 국가대표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선수 인터뷰 기사 내용이 다 그렇고 그렇지 하는 잘못된 선입견 탓에 평소 눈길을 잘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첫 메달은 농담처럼 찾아왔다. 이런 기사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호기심에 지원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표팀에 뽑혔고 첫 출전한 2018년 아시안게임 대회를 2달가량 남기고 남북 단일팀이 구성돼 실제로 훈련을 한 시간은 한 달뿐이었고 심지어 드래곤보트, 용선이 뭔지도 모르는 북한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농담이란 표현이 과장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예린은 여느 선수들과 뭔가 조금 다르더군요. 국가대표가 아닌 평범한 20대 직장인처럼 보였고 가자를 외쳐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다며 수줍게 웃었고 정말 힘들어서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원동력은 월급이라고 단언하는 당돌함이라니. 그렇지만 어떻게 월급의 힘으로만 그 힘든 운동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쯤 인터뷰 기사를 읽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말캉해진 탓일까요? 이 다음에서 뭔가 공진이 느껴졌습니다. 홀로 카누베에 오를 때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예린. 출발할 때 앞에 있던 사람도 여유를 부리면 뒤로 처질 수 있고 뒤따라가던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카누예요. 그의 말을 읽으며 문득 카누가 마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뒤처진 것 같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게 아닌 한 도전은 해볼 만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이 말은 당분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떠올릴 때까지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맷고개에 파도를 넘어
손발이 모두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맷고개에 파도를 넘어야 하나.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악뮤의 뱃노래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회를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휴대전화 뒷자리 528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아버지께서 목이 아프다 하시더니 코로나 확진되셔서 안방에 갇혀 계십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작년에 어머니가 확진되셨을 때 본인은 튼튼하고 면역이 좋다고 하도 이야기하셔서 어머니가 복수 의지를 담아 방문에 깨알 같은 메모를 붙여놓으셔서 빵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시사회를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방에 빨간 이렇게 그 메모지에 격리 중이라고 하는 메모가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집에서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사회가 좀 몸도 힘들고 그러실 텐데 위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53님, 투잡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시사회를 들으면서 야간 운전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으로 시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안성 갔다가 수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요. 사진으로 지금 운전하시면서 밤운전 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170님, 신랑이랑 밤참으로 짜장라면 먹으면서 시사회 듣고 있네요. 소시민에게 최고의 조합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 짜장라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음식 사진은 아니고요. 포장지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짜장라면 보기만 하더니 막 군침이 도는데요. 제가 배고플까 봐 라면은 안 찍어서 보내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재치 있는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사회가 청취자분들 생활에 깊숙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있으셔서 시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시사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들으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김성환의 시사회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은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요란하게 장맛비가 퍼붓더니 오늘은 잠시 또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진짜 장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진짜 장마가 온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 홍길동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네. 근데 앞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전형적인 우리가 장마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길고 지리한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엿새 연속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18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자정이 지나면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출근길부터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강수량 자체가 좀 많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250mm를 비롯해서 주로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제가 잠깐 왜 일본에서 비 많이 내렸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허리까지 물에 잠기는 이런 사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일본에서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치베트 고기압이 이제 차고 건조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은 뜨겁고 습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서 굉장히 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상학 용어로요. 중규모 대류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뭐냐면 어려워요? 비교적 굉장히 좁은 지역에 네. 폭우 구름이 무리지어서 발달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개의 뇌우로 구성된 시스템인데요. 네. 학교 다닐 때 정란울이라고 여름에 막 뭉게뭉게 막 피는 그 구름 있잖아요. 이 네. 구름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에 친정이 전화를 했더니 네.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는 걸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중류계 아까 말씀드린 중규모의 대류계인데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 제트기류가 왼쪽에 그러니까 서해상에서부터 계속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비를 뿌리고 지나가는 형태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깁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있는 저기압과 고기압의 세력이 비등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눌러주면서 길게 형성되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힘의 균형이 비슷하면 계속 네. 세력 싸움이 있으면서 빨리 이동하지 않고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는데 장기간 빗방울이 드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기후위기다 얘기하는데요. 네. 기후 현상에 대해서 뭐 이건 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기상 현상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하는 겁이 좀 덜컥 나는데요. 말씀 네. 듣다 보니까. 근데 올 봄까지만 해도 가뭄 때문에 남해안 뭐 호남 지역 이런 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수지가 다 바닥에 드러날 정도였는데. 네, 저술이 20%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었죠. 지금 홍수를 걱정할 지경이라고요. 네, 지금 남부지방의 국지성 호우 때문에 광주 전담의 최대 담수호가 순천에 있는 주암댐인데요. 예. 주암댐이 올 봄까지만 해도 단수 사태를 걱정할 때와 딴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량을 더 늘리게 되면 범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주암댐의 저수량이 3억 7천여만 톤으로 저수율이 5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7일에 주암댐의 저수율 최저치가 20.3%였으니까 2.5배가 늘어난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 수위를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 지금 초당 한 38톤씩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홍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남부지방이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섣불리 다량을 방출하지 않고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암댐이 광주, 목포, 나주, 고흥, 영광, 도내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제철소가 있는 광양산단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요.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담을 여력이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증가 방류,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만 조금씩 하는 방류의 개념으로 소량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기상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저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류 쪽에 물을 많이 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고요. 주암댐에 비해서 화순에 있는 동복댐 같은 경우는 네. 규모가 훨씬 적은데 지금 저술이 93.6%예요. 거의 다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방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한꺼번에 내렸다가 그러니까요. 뭐 가을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봄까지 그냥 바짝 가물어 가면 이것도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상위기가 기후위기가 위험하다고 하는 뭐 일종의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청취자 0108님께서요. 반자 사는데 2번이나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이불 전부 버렸는데 많은 비가 또 내린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반자 사시는 분들 많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제도 침수 피해가 꽤 있었다고요? 오늘 혹시 문자 주신 분이 동작구에 사시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어제 동작구의 주택가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해가지고 주택 반지하 창고 거의 발목까지 물에 차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배수로에서 빗물이 넘쳐가지고 주택 안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지하실까지 들이찬 상황이었는데요. 네. 구청에서 배수 펌프를 지급하긴 했습니다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밤새 그냥 수동으로 물을 퍼냈다고 합니다. 이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도 흙탕물이 성인 발목까지 들어차는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요. 예. 화단은 물론이고 주민 공영시설 건물의 실내까지도 물이 들이찬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배수 호스가 동원이 돼서 빗물을 빼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의 아파트는요. 이 아파트 석축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상단의 조경석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단지 내 보행로가 통제가 됐고 아파트 1층에 사는 2세대가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대비가 아예 안 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했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방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동작구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한 주택들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이게 앞에만 막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앞에 막아도 뒤로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지역들도 있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물막이판 설치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만약에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되면 사실상은 무방비 상태인 경우인데 출입문 바깥 수위가 40cm만 돼도요. 이게 이제 성인의 무릎 정도 오는 높이인데 네. 이 정도만 물이 차도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비가 들이차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대비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비는 내리기 시작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또 창문을 못 열게 방범창을 해놓은 되어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지자체에서 방범창을 열 수 있게 또 그걸 개조하는 것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혹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꼭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침수된 차량이 벌써 350여 대나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게다가 예. 극한호우 재난문자 발송 어제 좀 늦긴 했지만 네. 11일 정오부터 오늘 오전까지 하루 동안에도 140대가 침수가 돼가지고요. 올해 그 장마철에 운전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차량에 물이 들어가거나 주차한 도중에도 이제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저지대에 두지 마시고 가급적 운행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잦은 침수 구역이라든지 침수 우려 지역은 피해서 이제 차를 주차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침수가 시작된 경우에는 저단기어로 운행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브레이크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의 물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최악 이상의 물이 차오를 때를 대비해서 이 창문을 열어둬서 탈출구를 확보를 하시고 예.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 차량 견인이나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바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창문을 미리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침수가 됐다. 그럼 네. 무리하게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마시고 손해보험소에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추가 손상이 만약에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자차 담보를 들으면 대부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당시였는지 운전 중이었는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받는 금액은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차 담보가 안 돼 있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내 주차장이나 실내에 세웠는데 침수가 됐다. 네. 그러면 관리인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책임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차 담보로 들어도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침수된 차에 이제 골프채가 실려져 있어가지고 네. 피해를 입으면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고 때문에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꺼내려고 하시지 절대로. 말고. 이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네.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하는 거. 예. 사실 지금 이거 장마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도 물막이판 설치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각 아파트마다 혹시 이런 침수에 대비하는 그런 조치들을 관리자문 측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오른다고 하니까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서울시 그쵸. 대중교통요금이 8년 만에 올라요. 예,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조금씩 오르게 되고요. 예. 버스는 당장 다음 달부터 300원이 오를 예정인데요. 지하철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0월 7일부터입니다. 1,400원으로 150원 오르게 됩니다. 시내버스 요금도 다음 달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씩 오르게 되는데요. 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건 2015년 6월 이후에 8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최대 7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하철 요금이 근데 하반기에 150원 하고 내년에 또 150원 올리게 됐는데요. 네. 한꺼번에 다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서민 부담이 되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을 최대한 사실 물가 상승 때문에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해결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적자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서울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물가가 오른 건 당연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서 운송 원가가 계속 해마다 계속 오르는데 요금이 지금 8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져서 지하철 같은 경우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7조 6천억 원. 그리고 시내버스 총 부채는 8,9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8년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올린다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그냥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금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이제 버스 요금까지 오르고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결정에서 물가대책위 소비자측위원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그래서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 올리면 이건 물가 인상에 틀림없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물가가 또 다시 따라 올라가거나 특히 외식 물가나 이런 것들하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이네요.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하니까 네. 우리도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전략 팁이 될 수 있는 게 알뜰 교통카드라고요. 네. 이게 지난 3일부터 신규 발급을 했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최대 30%까지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예.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인데 그 쓰시는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가 있으니까 예. 집에서 나와서 앱을 열어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알뜰 교통카드로 버스나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 타러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횟수 제한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또 카드사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67만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월 평균 할인 금액이 13,000원 정도인데요. 대중교통비의 21% 수준이 되고 지금 마일리지 적립 가능 횟수가 60회까지 늘었기 때문에 최대 27,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만 여천 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카드사에서 추가 할인해 주는 것까지 하면 네. 한 30% 정도는 최대치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휴금융사가 원래 6곳이었는데 네. 추가로 늘어나서 13곳까지 늘었으니까요. 근데
한 달 비용으로 하면 몇만 원 수준일 수도 있고 몇천 원 수준일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그래도 이게 또 쏠쏠하게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앱 형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앱을 쓰시면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 요즘에 페이 형태로 나오는 네. 것도 이제 추가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는 교통카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확인해 보시고 앱도 까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더운 날씨 속에 야외에서 열차 청소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28일에 박모 씨 42살입니다. 이분이 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의 한 차량 사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운행을 마치고 이제 열차가 지상에 올려지면 들어가서 냉방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햇볕도 너무 덥고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날이어서 4시쯤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동료가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날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 됐었습니다. 또 냉방기라면서요. 예. 거기서 열이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햇볕이 고스란히 오는 시각이잖아요. 시각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1시간 10분 뒤에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는데요. 유족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 박모 씨가 계속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열차 안에 물과 선풍기가 전혀 없었고 네. 휴게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수기 정도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청업체에서 박모 씨를 고용을 했는데 네. 박모 씨가 고용되어 있던 하청업체에서는 매일 팀장이 음료수와 물을 공급했고 사망 당일에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 원인으로 숨진 외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데 네. 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무더위 속에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다가 쓰러져 숨진 노동자.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19일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업무를 이제 정리 업무를 하던 분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였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200개 안팎에 달하는 카트를 모아가지고 매장 입구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전날도 아버님한테 병원에 가야겠다. 이제 등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전주 주말에는 매장이 너무 바쁘니까 네. 노동 시간을 1시간 늘려서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고 만보기를 차고 있었는데 토요일은 26km. 일요일은 22km, 사망 당일인 월요일은 17km를 걸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량이 굉장히 과다했다는 건데요. 네네. 원래는 3시간 일하고 15분 쉬도록 되어 있는데 바쁘면 3시간이 넘는 날도 있고 5층 휴식 공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15분을 잘라서 써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왕복 9분 걸리니까 그냥 쭈그려 앉아서 쉬기도 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에어컨을 시간대별로 적게 틀어주고 인원을 너무 줄여서 다른 마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휴식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3주가 지나는 동안 이렇게 과중하게 일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측에서는 유감 표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산재 처리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민주노총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온열로 인한 과도한 탈수 때문에 발생한 폐색전증인데 이 사인이 이런데도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권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별로 안 갖는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네.
여름 휴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강원도 가면 동해안 가면 또 오징어회는 한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맛있죠. 네.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금징어가 돼가지고요. 네. 근데 문제는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민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요. 지금 올해 이달 들어서 강릉 속초 삼척 앞바다에서 잡힌 오징어 12톤인데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160톤이 잡혔는데 이달 들어서 지금 10일이 넘게 지났잖아요. 예. 근데 12톤밖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20마리가 8만 원 정도의 도매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20만 원 정도 된 상황이고요. 20마리 2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누적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65%밖에 안 되고 3년 평균을 내보면 3분의 1밖에 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이 예년에 비하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기름값 올랐고 인건비 올랐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왜 그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동해 연안의 수온이 18.4도에서 23.4도로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기 딱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수온에 따라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오징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방어가 많이 잡히긴 하는데 네. 방어가 여름철엔 지방이 적잖아요. 별로, 예. 그래서 선호되지 못한 어종이어서 그것도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 이거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징어. 갑자기 물에 먹고 싶은 거 있죠. 아, 명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니까요. 걱정이 드네요. 자, 오늘 밤잠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지난 주말에 18일간 열렸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 35도의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들은 1년에 한 번 소수가 다수로 뒤집히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퍼레이드 행진의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어김없이 같이 열렸습니다. 네. 사실 성소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랭 가이드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원래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작품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꼭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처한 역사적 배경, 출생의 배경, 사적인 경험 등을 토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예술이다 보니까 네. 특히 미술은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시각적 은유로 펼쳐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성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달리 말하면 그 선전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달라서 거부감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제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굴까? 이런 질문들을 한때 많이 던졌잖아요. 철학적 네. 주제로서도 많이 그쵸. 이제 얘기가 철학에서 됐었는데. 이제 기본적 명제죠. 어떻게 네.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네. 근데 나는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되게 하나로만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선진국, 그쵸. 이제 세계적인 변화를 좀 보면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최근에 라트비아의 동성애자인 린케비치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도 국가 원수직에 오른 유럽연합국의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사실 동유럽인 라트비아도 종교적으로는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해서 맞아요. 네. 서유럽에 비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관용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역대 최장수 외교장관으로 일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큰 변화죠. 또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에는요. 픽사 최초의 논바이너리 캐릭터,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이분법이라는 뜻이니까 네. 여성 남성으로 분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법적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성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그 LGBT라고 보통 하죠. 네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앞글자를 땄는데요.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해서 LGBT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요. 그동안은 수면 위에서 다루지 않은 성소수자나 유색인종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예술계에서 조명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술계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이팅게일, 슈베르트 같은 역사 속 인물들 역시 그 성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소크라테스도 이제 뭐 동성애의 성향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과거에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네.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미술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요. 좀 늦습니다. 19세기 정도에 이르러서요.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는 없나요? 이를테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네. 그런 뭐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라고는 네. 하지만 네. 작품 속에 그게 명확하게 표현된 거는 없거든요. 그냥 그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질 뿐 그게 명확하게 동성애를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좀 금기시되었죠. 그래서 19세기에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예. 그것도 여성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여성에게만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인권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예. 19세기에는 남성의 동성애는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여성들 간의 동성애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스타프 쿠르베의 잠자는 여인들인데요. 예. 제목처럼 나체의 두 여성이 침대 위에서 다리를 감은 채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구겨진 침대 시트나 머리핀 그리고 상기된 얼굴들이 두 여성이 사랑을 나눈 후에 잠들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네. 남성의 동성애에 대해서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보다 1세기가 지난 20세기입니다. 누구냐면 신체를 강렬하게 표현해서 일그러진 인간상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약간은 그로테스크하게 이제 그리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17살에 본인의 그런 성향을 깨달았지만 45이 되던 1954년에야 풀밭 위의 두 형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엉켜있는 두 남성을 표현하면서 처음으로 동성애 작품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마치 레슬링 경기장처럼 구획된 풀밭 위로 이제 배경을 설정을 했고요. 네. 풀밭인데 쫙 펼쳐진 들판이 아니라 이렇게 레슬링 그 펜스처럼 이렇게 가장자리가 쳐져 있고 예. 사실 이 두 남성이라고 했지만 형체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다소 조심하면서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년 뒤인 1964년에는 방안의 세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보다 뚜렷한 동성애를 표현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종교화에 주로 사용되는 그 세폭짜리 3면화가 있거든요. 네. 캔버스 3개를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금기시되었던 남성의 동성애를 그 숭고의 미를 표현하는 장치에 넣은 그런 좀 도발적인 시도를 했죠. 뭐 성당에 가면 옛날에 네.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린 거 보면은 우리 그 병풍 같은 뭐 네,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몇 네, 개 재단하라 그림을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3개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당시에 이게 사회적 분위기에서 용납이 좀 안 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베이컨의 그 풀밭 위의 두 형상을 보고 분개한 시민이 이것을 외설물로 런던시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작품을 전시해서 내렸고요. 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런 예술을 나서서 옹호하는 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21세기가 되자 실제로 성소수자 성향을 가진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나눴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고 네. 본인은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성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런 작가도 늘어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차별이나 문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루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세계적인 미술 기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내고 다루기도 합니다. 2017년에 영국을 대표하는 테이트 미술관에서는 테이트 브리튼에서 퀴어 브리티시 아트 라는 제목의 전시로 시각예술로서 그 젠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점은 제목에 퀴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죠. 네. 이제 은유하거나 숨겨둔 것이 아니라 이 전시에서는 사람들이 젠더 이슈를 다룬 다양한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아주 익숙했던 작가의 작품 세계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입니다. 예? 데이비드 호크니요? 네. 데이비드 호크니도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군요. 많이들 모르는 내용이죠. 작품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 맑고 아름다운 색채와 단순화된 화면에 매료되다 보면 많이들 잘 모르세요. 그렇지만 호크니의 예술계 그 호크니는 예술계에서는 유명한 동성애자입니다. 예. 그리고 작품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호크니의 그림 중에 수영장 표현한 작품 있죠. 네. 제목은 예술가의 초상인데요. 제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영장 그림을 보면 수영장 물속에는 잠수하는 사람이 있고 예. 수영장 밖에는 붉은 셔츠를 입은 사람이 그걸 바라보는데요. 네. 2018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억 원이 넘게 낙찰이 돼서 네.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으로는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바로 호크니 자신과 11살 연하의 동성 연인인 피터 슐레진저를 그린 작품입니다. 아, 그랬군요. 안타깝게도 네. 이 작품이 발표되기 전에 둘은 결별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호크니의 대표작으로 남아있죠. 호크니는 커밍아웃을 한 뒤에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요. 네. 커밍아웃 전의 초기작을 보면 지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호크니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런던의 로열 컬리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성 정체성을 거의 드러내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필체도 지금과는 좀 다르게 확신에 차 있지가 않고 색상도 굉장히 어두운 컬러를 써서 제가 보기에는 마치 그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약간 울부짖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마도 본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의 혼란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1964년 런던에서 대학을 마친 뒤에 미국 LA로 건너가거든요. 예. 이곳에서 호크니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예. 사실 당시 근데 미술계의 중심은요. 미국에서도 이 서부가 아니라 동부인 뉴욕이긴 예. 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호크니가 서부로 넘어간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뉴욕에서 활동했던 앤디 워홀은 그 워홀도 동성애자였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활동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이거든요. 그럼 왜 서부로 갔을까? 네. 궁금한데요. 서부. 네. 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서부에서 그가 좀 자유롭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좀 이렇게 아우팅할 수 있었던 거는 좀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미국 서부. 시대로 보면은 1960년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흔히들 그렇잖아요. 60년대 하면은 네. 히피 문화 그쵸. 이런 딱 떠오르시죠. 예. 바로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 건데요. 예. 60년대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히피 문화는 그 기성의 사회 통념이나 제도, 가치관을 부정했잖아요. 네네. 일종의 청년 문화였죠.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였던 네. 시절이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부의 이러한 풍조 속이었기 때문에 호크니가 이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커밍아웃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만약에 동부로 갔으면 지금의 호크니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보면요. 네. 보기가 네. 막 진흙탕에서 막 그거 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호크니가 히피 문화에 심취했던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런 풍조 속에서 나도 요 정도는 밝혀볼까 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밝히면서 좀 자유를 얻고 이제 지금의 그림체가 나온 건데요. 네.
호크니는 그 LA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는 더 좋았다라고도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술사학자 중에 마르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데이빗 호크니라는 책을 썼어요. 네. 거기서 호크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호크니는 원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대담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초기 작품은 폐쇄적이고 우울한 특성이었는데 이게 네. 사라지고 활력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호크니는요 자신의 게이 친구들을 즐겨 그렸는데요. 호크니 작품을 보면요 대부분 이중초상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인물이 나오는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중초상에서는 재밌는 거는 두 인물의 묘한 관계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자신과 자신의 동성애인 그리고 게이 친구와 그의 동성애인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모르고들 계셨을 텐데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호크니 작품을 들여다보면 네. 남성 2명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커플 관계였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크니의 작품이 광고에도 많이 차용되고 그 매력적인 화면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동성애 코드를 호크니 덕에 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도 있지 않나. 거부감 없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뭐 개념 미술 얘기하지만 네.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설명해 주시면 작품이 아예 달라 보이잖아요. 네. 호크니 작품이나 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보면은 작품을 좀 더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작품을 감상하면 네. 생각하지 못했던 작품의 면모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민감한 주제지만 이 코너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또 소개해드릴 다른 작가는요. 쿠바 태생의 미국 작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인데요. 네.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그 호크니는 회화 작가이니만큼 두 남성을 화면에 그려넣는 방법을 취했거든요. 네. 그림 풍채는 다르지만 펠릭스는 개념 미술가이고요. 그래서 설치 미술을 통해서 보다 은유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작품이에요. 벽면 한 구석에 사탕 175파운드 어치를 쌓아둡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작품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관람객이 사탕을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사탕 개수가 줄어들 때마다 전시 담당자는 사탕을 다시 채워서 175파운드를 유지를 하는데요. 네. 175파운드가 79kg예요. 예. 79kg. 79kg 정도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79kg요? 네. 저보다는 무겁고. 보통은 성인 남성의 몸무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 정도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요. 펠릭스의 동성 연인인 로스라는 사람의 평소 몸무게입니다. 이 작품 제목은요. 무죄. 그리고 LA에서의 로스라는 제목인데요. 에이즈로 사망한 그의 동성 연인인 로스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네. 로스가 건강했을 때의 몸무게가 79kg고 사망하기 전이 34kg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 75kg의 사탕을 시작으로 그 관객들이 사탕을 가져가면 그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곧 사탕은 로스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사물입니다. 이거 의미를 알면은 못 갖고 가겠는데요, 사탕? 그래도 그쵸? 가져가요? 저는 알고도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너무나 예. 중요한 작품이니까. 실제로 저는 요 사탕 말고 펠릭스의 다른 작품, 이제 프린트물을 가져가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가게 했어요. 네, 저는 독일에서부터 그거를 고이고이 접어 들고 와서. 그거는 저도 가지고 올게요.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네.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좀 알았을지 몰라도 아무 정보가 없는 관객들은 그냥 사탕이다. 근데 보통은 사탕이어도 미술관에 있으면 만지면 안 되는데 이건 만져도 되네? 하면서 가져갔겠죠. 아니 미술관에 가면은 지켜보잖아요. 네. 좀 그림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가져가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네. 아이들은 막 몇 개씩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은 미술관에서 가져온 사탕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내가 그 마트에서 산 사탕과는 다르게 별도로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먹기도 하고 선반에 올려두기도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펠릭스가 사랑했던 연인 로스를 예술작품으로 기억하는 그런 은유적이고도 우아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연인을 기억해주는.
예술가들은 어디까지 상상력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이 이외에도요. 네. 두 개의 똑같은 시계를 나란히 걸어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처음에는 시침, 분침, 초침을 같은 시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계인지라 완벽히 같을 수는 없고 어느새부턴가 초침 정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똑같이 걸어놔도. 예. 그리고 곧 이어서 분침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터리가 먼저 다 다른 시계가 먼저 멈추겠죠. 네. 이는 줄곧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던 연인들의 시간이 조금 어긋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펠릭스는 연인인 로스를 그러니까 먼저 멈춰버린 시계처럼 1991년에 에이즈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요. 그리고 펠릭스도 같은 병으로 1996년에 작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늦게 멈춘 시계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동성애 혹은 연인 이런 걸 표현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안 받다고 하면은 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생명이 다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 이면에는 뭐 이렇게 겉으로는 뭐 공개적으로 물론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밝히긴 했겠지만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별로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게 뭐 사탕이나 시계 너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사물이잖아요. 그쵸. 네. 누가 시계 두 개를 걸어놓는 걸 보고 그것으로 동성애까지 갈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대신에 연인의 어긋난 시간이다. 이제 이런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그쵸. 텐데. 네. 또 우리나라 작가 중에는 혹시 없습니까? 아,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예. 여러 작가들이 있고요. 뭐 회화나 혹은 심지어 불화 혹은 만화나 설치 영상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는 정은영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2019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여를 했고요. 예. 201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가는요, 사실은 페미니즘 작가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퀴어, 입양인, 이주민 등 소수자 전반에 대해서 그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한 작업을 이어나오고 있어요. 예술은 소수자와 어깨를 걸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그중에 그녀가 10년 넘게 해오던 작업 중에 뭐가 있냐면 여성 국극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성 국극이 뭐냐면요. 1950, 60년대에 있었던 여성 배우로만 이루어진 창극이에요. 예. 네, 이 여성 국극은요. 여성이 남성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나 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이 여성 국극이 원래부터 이 성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네네. 이렇게 보다 보면 로맨틱한 장면에서 여자 배우의 상대 역으로 남장을 한 여자 배우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성 국극 프로젝트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LGBT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뭐 레즈비언 배우라거나 예. 트랜스젠더 음악가라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더 섭외하고 추가해서 함께 제작된 작품이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그 을지로 뒷골목에서의 퀴어 문화 축제에서는 보수 예. 문화와 계속 대치가 됐지만요. 예. 세계적으로는 보다 좀 더 수면 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소개드려봤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미술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보십시오.